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민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 교재 371페이지로 갑니다. 자, 371페이지가 되겠어요. 371페이지. 바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특례. 자,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을 우리가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어떤 것이 있느냐. 여러분들 우리가 그 아파트에 보통 이렇게 당첨된 권리를 당첨이 되고 나서 프리미엄을 우리가 받고 팔고 나갈 수 있죠, 여러분들. 그런 거 아시나요? 네. 그런 걸 세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세 글자로. 그렇죠? 자, 여러분 다 들어보신 얘기일 거예요. 부동산에 관심들 많이 계시니까. 분양권이라고 하죠, 분양권. 바로 그 분양권을 말합니다, 분양권. 그럼 분양권은 그러면 우리가 앞서 배웠던 취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이 되느냐? 해당이 안 됩니다. 과세 대상은 우리가 이런 것이 있었잖아요. 토지, 건축물, 차량, 선박, 항공기, 기장비, 광업권, 어업권, 회원권, 임목이 있었죠. 분양권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거하고 취득세랑 무슨 관련이 있느냐. 자, 그런데 이 분양권 상태에서는 우리가 취득세 대상이 아닌데 이제 이 분양권 상태에서 만약에 실제로 내가 입주를 하고자 잔금을 치릅니다. 그러면 잔금을 치르는 순간 뭐가 되는 거냐면 주택이 되는 거예요. 잔금을 치르는 순간 주택이 되는 겁니다. 주택. 그러면 주택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잔금을 치르는 순간.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담을 해야 돼요. 주택으로 바뀌게 되는 거니까 이 경우에는 우리가 취득세를 부담을 해야 됩니다. 취득세를.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분양권을 하면은 프리미엄이 붙죠. 프리미엄이 붙어요. 그런데 플러스 프리미엄이 있고 또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있죠. 그러면 이때 플러스 프리미엄은 그러면은 요 취득과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플러스 프리미엄은 더해요. 하지만 마이너스 피, 이걸 마피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현장에서는. 마이너스 피가 무슨 말일까요? 미분양이 된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이때는 마피를 갖다가 반영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는 가산이지만 얘는 차감을 해주겠죠. 그렇죠? 자, 바로 이 문제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이게 왜 나오게 되는 거냐면 과거에는 현장에서는 이 프리미엄은 별도로 취득세 신고를 따로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누가 또 질문을 한 거예요. 공개 질문을 해가지고 해석을 해달라. 그래서 생긴 조항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올해 시험 볼 때까지는 이 나라에 질문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규정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럼 여러분 공부 더 하셔야 돼요. 공부 더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만들어진 규정이에요. 즉 마피가 생겼을 때 이 마피도 취득가액에 반영을 해야 되느냐. 반영을 해야겠죠. 그러면 얘는 플러스 P니까 얘는 플러스로 반영하고 마이너스 프리미엄은 마이너스로 반영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때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마피라는 것은 계약서상의 금액보다도 실제 지출된 금액보다도 계약서상의 금액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약서상의 금액이 4억 원이 되면은 실제 지출 금액이 만약에 3억 원이 됐다. 그러면 이때는 취득가액은 4억이다 3억이다 3억으로 해야 된다. 계약상 금액이 아니라 실제 금액으로 하자. 이런 얘기 되겠죠. 실제 금액으로 하자. 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특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특례에다가 여러분들 마이너스 분양권, 마이너스 분양권 일명 이걸 이제 현장에서 마피, 마이너스 프리미엄, 마피가 붙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는 거기 보시면 세 번째 줄. 실제 지출 금액이 이런 말 있죠? 찾으셨나요? 실제 지출 금액이 최초 분양 공급 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부동산 취득자의 자 동그라미 실제 지출 금액의 동그라미에 따라 산정한 취득가액을 과세 표준한다. 그러면 계약서상의 금액은 4억 원이지만 실제 금액이 3억 원이라면 4억 원이 아니라 3억으로 한다. 이런 얘기 되겠죠. 해석이요. 그 다음에 이제 건축이나 대선이에요. 건축 대선. 자, 이것도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대선.
건축이나 대수선입니다. 건축이나 대수선. 건축이나 대수선. 그렇죠? 네. 그러면 이 건축이나 대수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대수선은 이제 고치는 거거든요. 거의 뭐 리모델링 하시죠. 여러분들 요즘 막 아파트 리모델링. 그래서 뭐 그 아파트 리모델링 아파트 살려고 막 난리 들으신대요. 왜냐하면 가격이 올라갈 거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일종의 건축이나 대수선에 쓰면 당연히 공사비가 발생이 될 거예요. 그럼 공사비에 대해서는 당연히 100% 입증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건축이나 대수선하는 주체가 법인과 또 개인이 있을 수 있잖아요. 법인과 또 개인으로 나눠집니다. 그러면 법인 같은 경우에는 다 장부에 다 기장을 하죠. 그 비용을 다 기장하잖아요. 장부에 다 기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 입증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뭐 어떤 건물을 건축하거나 수선을 맡겼을 때, 자, 동네 이제 시공 이렇게 조그맣게 하시는 분한테 맡겼어요.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뭐 이거에 대해서 사장님 그냥 제가 좀 싸게 해드릴 테니까 그냥 뭐 다 100% 증빙 끊지 말고 좀 일부 누락시킵시다. 왜? 본인은 그거에 대한 사업소득세라든가 법인이면 법인세 신고를 누락하고 싶은 거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또 어떻습니까? 공사를 맡긴 건축주 입장에서는 한 푼이라도 좀 아껴야 되는 건데 그럼 그렇게 하시죠. 자, 근데 정작 취득세 신고할 때 이것을 법인처럼 100% 입증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100% 입증을 해야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걸 어디서 증명을 찾아옵니까? 그렇죠? 자, 고민했겠죠. 자, 그러면 이게 현실이야. 그러면 이런 경우에 건축이나 대수선을 했을 경우에는 개인의 경우에는 우리가 100%가 아니라 90%를 초과했다면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90%를 초과했다면 미입증된 금액이 있어도 이거를 오케이 해주겠다는 거예요. 90%만 넘어간다면 미입증된 금액이 있어도 우리가 넘어가 주겠다. 이것을 우리는 건축이나 대수선에 대한 우리가 취득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키워드는 그 주체가 법인이 아니라 개인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90%를 넘어가면 된다라는 얘기 되겠죠. 그래서 건축도 대수선은 거기 법인이 아닌 자에다 밑줄 치시고 그다음에 건축 대수선 했을 땐 두 번째 줄 밑줄 100분의 90을 초과하는 경우 밑줄 쳐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90% 초과된 입증을 거기 일본의 법인 장부를 입증한다거나 아니면은 계산서로 그렇죠? 네, 그다음에 채권으로 자 이런 걸로 우리가 입증을 하면 된다 이런 얘기 되겠어요. 그다음에 간주 취득의 과세표준은 증가한 가액이다. 자 이거예요. 네. 그러면 간주 취득은 어떤 겁니까? 어떤 변경행위를 통해서 간주 취득은 어떤 변경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가액의 증가를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죠. 그러면 우리가 대표적인 게 이게 논인데 자 논을 우리가 대로 바꾸는 거예요. 논을 대로 바뀝니다. 논을 대로 바꿔요. 그러면 이 논이라는 것을 대로 바꿨다. 그러면 가치가 증가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논을 대로 바꿔서 가치가 증가됐다면 이 논이 1억짜리 논이었는데 요 대가 1억 3천만 원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얼마로 증가됐어요? 3천만 원으로 증가됐죠? 3천만 원으로 증가됐죠? 네. 그러면 3천만 원 증가됐으니까 증가된 것만큼을 취득가로 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요 꼭지점 가격에서 요 저점 가격을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증가액, 이것을 간주취득의 증가액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6번의 간주취득일 때는 밑줄 증가한 가액의 밑줄 쳐놓으시고 그 경우의 수가 건축하고 토지 지목 변경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증가액이라는 말만 일단은 우리 기초상계에서는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간주취득은 변경이 됐기 때문에 가치가 증가됐을 거다. 그러면 이때는 증가한 가액이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그 토지 지목 변경은 원칙과 예외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제가 기본서가 나왔을 때 그때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좀 설명할 부분이 좀 많이 있고 이걸 지금 같이 섞어서 설명드리면 좀 어렵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가볍게 그래 지목을 바꿨다. 근데 논을 대지로 바꿨으니까 당연히 가격이 올라간다. 왜냐하면
쓰임새가 많아질 거니까 노는 우리가 농사만 지어야 되는 거지만 대는 건물을 지을 수 있거든요. 그럼 건물을 지을 수 있으면 임대수익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산의 가치가 올라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가 7번의 면세점 밑줄입니다. 면세점. 자, 고기 밑줄.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일 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자, 면세점이라는 말. 면세점은 세금이 면제되는 기준점이라는 것을 면세점이라고 합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그러면 50만 원 이하, 즉 50만 원 이하는 50만 원까지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자, 우리가 면세점은 바로 취득가액이 과표가 되는데 바로 이거예요.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 50만 원 이하의 소액이 됐을 때는 아예 과세표준금액이 50만 원 이하가 되는 거니까 이 경우에는 취득세 계산을 한다 안 한다? 하지 않겠다. 자, 이런 얘기죠. 취득세 계산을 하지 않겠다. 50만 원 이하까지는 아예 취득세 계산을 하지 않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율입니다. 세율. 자, 세율. 자, 그러면 이제 과세표준 얘기 이 정도라고요. 그럼 우리는 일단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취득세는 과세표준을 뭘로 한다고요? 취득가액으로 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취득가액으로 가고 다만 그 취득가액을 적용하는 순서는 그 취득금액을 알아서 신고하자. 그래서 신고가액이란 말이 있었는데 그 신고가 불확실해. 과소신고한다거나 무신고한다거나 그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정한다.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객관적인 취득 형태가 됐을 때 객관적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다 오픈되어 있고 객관적인 거 국가, 수입, 공매, 법인장부, 판결문 그 다음에가 검증이라는 것은 부동산 거래 신고제에 따라서 검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정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취득을 할 때 있어서 취득과 관련된 비용 직접적이고 간접적으로 관련성 있는 비용이 있다면 포함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도 있다더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우리가 분양권인데 분양권은 보통 프리미엄이 붙는다. 피를 붙는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실제 분양을 받았을 때는 그런 프리미엄까지 신고를 들어가야 되는데 이번에는 마피, 미분양이 된 거야. 그랬을 때는 계약상 금액보다도 실제 금액이 더 적었을 때는 실제 지출된 금액을 마피가 반영된 금액을 우리가 취득가액인 과세표준으로 정해준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다음에 건축대손은 다 100% 입증돼야 되는데 법인이 아닌 개인이 하다 보면 누락이 있을 수 있다. 증빙 누락 등이. 자, 다만 세금 계산서로 증명된 금액이 몇 프로 90%를 넘어간다면 설사 미입증된 금액이 있어도 인정해 주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지목 변경 등이 이루어졌을 때는 가액의 증가가 일어난다. 그러면 그 증가액을 과세표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곱하기 세율을 곱하는데 이때 세율은 표준세율과 중과세율과 특례세율로 나눕니다. 그러면 표준과 중과와 특례세율로 나눠줘요. 그럼 이 중에서 표준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요. 표준세율이라는 것은 기본이 되는, 항상 기준이 되는 세율, 기본이 되는 세율, 기준이 되는 세율을 말하고요. 그런 기본이나 기준 세율을 딱 정해놓고 이걸 갖다가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게끔 해놨어요. 왜냐하면 기본 기준 세율인데 뭐 과거에 경주인가 어딘가 막 지진이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난리가 났었는데요. 자, 이런 지진이라는 건 천재지변 등이 생겼을 때 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하락할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 경기도 안 좋아지고 전체 경기가 안 좋아지는데 그 지역만 동일하게 그런 상황에 관계없이 취득세를 부과하게 되면 이건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세법은 자, 기본이나 기준점의 세율을 딱 정해놓고 기본이나 기준점의 세율을 딱 정해놓고 이걸 플렉서블하게 움직이게끔 할 수 있다. 그래서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50%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가감 조정할 수 있다. 그러면 가감 조정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탄력세율이다. 가감 조정하는 것을 탄력세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중과되는 세율이에요. 중과는 규제 목적으로 만든 거예요. 중과는 규제 목적으로 만든 세율이 중과세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뭔가 취득을 규제하겠다는 거야. 뭔가 취득을 규제하겠습니다. 뭔가 취득을 규제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뭔가 뭐 잘못을 했겠죠.
잘못을 했겠죠. 그러면 중과되는 세율의 형태의 그 취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뭐 과밀 억제권역이 들어왔으니까 사치성이니까 등등등의 규정이 있는데 그건 차후에 또 말씀드리고요. 특례 세율이란 말은 뭐냐면 우리가 표준 세율 대비 예외 어떤 특수한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된 거예요. 특수한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예외적인 상황에 취득 상황이 발생됐을 때는 특례 세율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 교재 보시면 페이지 372페이지 372페이지로 갑니다. 72페이지에 부동산 취득의 표준 세율인데 자, 상속일 때는 2.8. 자, 지금은 세율 못 외워도 상관없어요. 그냥 이런 취득일 때는 몇 프로인지 알면 돼. 2.8%. 농지는 2.3%. 그러면 농지가 더 세율이 낮죠. 그럼 농지라는 건 뭐냐? 그 밑에 세율에 적용해 보면 1번에 농지의 정의가 있을 거예요. 농지의 정의 보시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전이나 답이나 과수원. 그렇죠? 논이나 밭이나 과수원. 논밭 과수원이 뭔지 알죠? 그렇죠? 자, 그러면 그러한 농지는 혜택을 주자. 우리 농민들이 농사 짓는 땅들은 대출도 많이 해주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세제 혜택 많이 주거든요. 여러분들 아마 이 부동산 공부하시면요. 제일 좋은 분들이 부동산 투자 관점에서는 농민이에요. 농민들한테 혜택을 많이 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농민이 아니냐 차이가 큽니다. 자, 그래서 결혼을 좀 생각하시는 분들은 농민 직업 잘 생각해 보세요. 괜찮습니다. 네, 어쨌든 벌써 세율적으로 이렇게 혜택 보고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위에 무상. 이때 무상은 이제 징여. 거기다 써놓습니다. 징여 기부. 징여 또는 기부라고 메모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 징여 기부 등이 됐을 땐 3.5%. 그러나 비영리 사업자가 징여를 받았을 때는 비영리를 위해서 쓰는 거니까 좀 혜택을 주자. 그래서 2.8%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가 원시취득. 원시취득은 이제 최초의 취득이죠. 자, 자꾸 익숙해지셔야 돼요. 원시는 뭐예요? 최초의 취득. 건물을 신축하는 거예요. 바다를 매립간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8%. 그 다음에 공유권의 분할,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 이전, 자 이랬을 때는 2.3%. 그 다음에 합유, 총유물이 됐을 때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그 밖에 원인, 매매 등의 유상취득. 자, 매매 등의 유상취득은 4%가 됩니다. 그런데 농지는 3%가 되는 거죠. 매매 등은 우리가 4%가 되고, 그 다음에 농지가 됐을 때는 우리가 3% 됩니다. 그러면 농지냐 아니냐, 그렇죠? 농지냐 아니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농지가 아닌 게 더 세율이 높죠? 네, 그렇죠? 농지가 아닌 게 더 세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농지냐 아니냐. 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은 동그라미 3번 그다음에 그럼 가장 높은 것이 보면은 어떤 거예요? 자, 정리해 보면 표준세율 중에서는 이제 매매 등의 유상취득, 그다음에 징여, 그다음에 상속. 네, 이게 제일 높죠, 지금. 제일 높게끔 책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상취득의 매매는 4%, 징여는 3.5%, 상속은 2.8%. 이게 제일 많이 쓰이겠죠, 이 세율이. 그러면 만약에 취득가액을 정했는데 자, 취득가액의 범위를 다 선정해서 했더니 1억 원이야. 그랬더니 만약에 상가를 유상으로 취득합니다. 그러면 상가를 유상으로 취득하면 몇 프로 될까요? 그렇죠? 4%가 되겠죠. 4%? 만약에 징여를 받아요. 징여. 그럼 징여를 받으면 몇 프로 돼요? 3.5%가 되겠죠. 그러면 1억이 4%면 400이 되는 거고 3.5%면 350만 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상속이 됐을 때는 우리가 곱하기 2.8% 그러면 280만 원이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취득세를 우리가 산정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렇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가 이제 동그라미 2번 공유물의 세율. 자, 공유는 공유 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두 번째 줄 그 취득 지분의 가액을 과세 표준화해서 세율을 따져주자. 예. 공유는 이제 공동 소유입니다. 그러면 지분을 가지고 공동 소유하면 그 지분가액을 기준한다는 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증축, 개축, 개수. 자, 고치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줄을 보니까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원래 증축, 개축, 개수가 되면 원시가 아니라 간주거든요. 근데 예외적으로 자, 밑줄 원시 취득으로 보아 원시 취득세를 해주겠대요.
원래는 증축해주 개수는 우리가 간주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간주의 세율이 아니라 원시 취득의 세율. 그러면 원시 취득의 세율은 몇 프로예요? 2.8%. 그러면 이렇게 주겠다는 거죠.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논리예요. 분명히 개수라는 것은 고치는 거예요. 그렇죠? 개수 고친다. 쉽게 해서 고친다. 고친다. 그럼 고치게 되면 건물, 노후된 건물의 가치가 가격이 증가가 되죠. 그러면 증가된 것만큼은 간주 취득이 되는데 간주 취득이 되면 간주 취득은 요 특례세율로 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했냐면 개수라면서 면적의 증가라는 현상이 발생됐을 때는 요 증가된 부분을 설사 개수가 됐다 할지라도 이 경우에는 우리가 원시 취득의 표준세율을 써주겠다. 지금 이런 논리예요. 간주가 아니라. 자, 그 이유는 뭐 이런 취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건물을 지어요. 그러면 간주로 보잖아요. 그러면 간주가 되면 특례세율이 차후에 이제 보겠습니다만 2%밖에 안 돼요. 근데 원시는 몇 프로죠? 2.8%. 그러면 원래는 2%를 부과해야 되는데 지금 2.8%를 부과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의뢰한 사람은 이 똑같은 높이로 그냥 이 똑같은 높이로 잘라서 똑같은 높이로 건물을 신축하는 거야. 똑같은 높이로 건물을 신축해요. 그러면 똑같은 높이로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이때는 어떻게 하냐. 신축된 전체 가액에 대해서 2.8%를 부과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을은 전체 가액에 대해서 2.8%를 부과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 증가된 부분만 우리가 2.8%를 보겠다는 거예요. 네, 이걸 간주로 보게 됩니다. 2%. 그러면 누가 더 세금이 많이 나오죠? 처음부터 이 높이로 똑같이 신축한 사람이 더 많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이 사람 바보예요? 그럼 0.8%더 손해본 거지. 아,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구나. 이런 걸 우리는 형평성이라고 하죠. 형평성. 과세 형평성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평성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이런 경우에는 2%를 하는 것이 아니라 2%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2.8%를 적용해 주자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해석이요. 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 3번에 보시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율. 자, 걔는 이제 금액에 따라 달라지죠. 그 표 보시면 자, 거기다가 3번에다 별 표시해 놓으시고 거기 가로 1번. 네. 가로 아까 1번 표에도 별 표시. 가로 3번에도 별 표시. 네. 이걸 나중에는 이제 외워야 돼요. 지금은 이렇게 세율이 된다는 건 보겠습니다만 나중에 다 외워야 됩니다. 그러면 6호까지는 1000분의 10, 1%가 됩니다. 거기다 가로치시고 1% 쓰시면 되겠죠. 1%. 그 다음에 6억 초과 9억 이하는 계산식에 따라 그 밑에 공식이 있죠. 복잡하죠. 취득 당시 가액 곱하기 3억분의 2 마이너스 3 곱하기 100분의 1. 자, 이런 복잡한 산식에 따라 해주는데 과거에는 이렇게 하지 않았고 그냥 6억 초과 9억 이하까지 무조건 1조로 2%였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좀 더 공식에 따라 디테일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 적용하게 되면 뭐 1.11 몇 프로에서부터 2.999 몇 프로까지 아주 디테일하게 구분됩니다. 그 다음에 9억을 넘었을 때는 3%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꼭 기억할 거는 6억까지는 1%가 되는 건데 9억을 초과했을 때는 3%가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6억까지는 1%가 되는데 9억을 넘었을 땐 3%가 된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로 4번에 법인의 주택 취득분 중과. 일단은 그것도 제목만 별 표시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가로 5번에 표준세율 플러스 8% 중과. 거기다도 별 표시 하나. 자, 요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택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주택 유상거래. 자, 그러면 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만약에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한다. 그렇죠? 그러면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한다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은 4억 주고 샀어요. 근데 B라는 사람은 9억 주고 10억 주고 샀어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6억 원까지는, 자, 표 보시면서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자, 6억 원 이하까지는 몇 프로? 그렇죠. 1%가 되는 거죠. 1%. 1%. 그 다음에 9억 초과됐을 때 몇 프로가 되는 거예요? 3%가 되는 거죠. 그럼 4억 원에 1%가 되면 얼마가 되는 겁니까?
10%면 4천이고 1%면 400만 원이 되는 거죠. 400. 그 다음에 10억이 3%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3천만 원이 되는 거죠. 3천만 원. 그렇죠? 자,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주택이 유상거래가 됐을 때는 4억 원까지는 400이 되는 거고 10억, 9억 초과가 됐을 때는 3천만 원이 된다. 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법인의 주택 취득의 중과 요거예요. 자, 요거는 이제 뭐냐면 이익입니다. 바로 4번. 자, 중과세율이 중과세율. 자, 우리 중과세율에 대해서 얘기하면 중과세율은 어떤 취득을 규제하고자 만든 세율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얘도 전체 뼈대를 먼저 보면요. 첫 번째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규제 지역에서 다주택자가 돼서 방금 우리가 주택은 1에서 3%였는데 다주택, 특히 조정지역이라고 해서 정부가 현 정부 들어와서 주택 투기를 막기 위해서 조정지역, 규제지역의 존을 만들었어요. 그런 지역에다 집을 해서 다주택자가 됐을 때는 중과를 하겠습니다. 이런 조항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과 조항은 뭐냐면 바로 사치성 재산입니다. 사치성 재산을 우리가 취득을 했을 때는 사치성 재산을 취득하게 되면 이것도 우리가 중과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치스러운 재산을 취득을 하게 되면 이것도 중과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세 번째가 우리가 과밀 억제권역 내, 과밀 억제권역 내, 과밀 억제권역 내에다가 우리가 공장 같은 거를 신설하거나 증설하거나 아니면은 본점 등을 우리가 신중축했을 때, 자, 이 경우에도 우리가 중과세를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네 번째는 대도시 내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을 하게 되면 그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 우리가 중과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조정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다주택이 됐을 때는 그 다주택자들은 중과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치성 재산을 취득하면 중과하겠다. 그럼 사치성 재산이라는 것은 우리 일반인들이 취득하기 힘든 재산, 그런 사치스러운 재산을 취득하면 이것도 중과를 합니다. 그리고 과밀억제권역은 서울과 경기도 지역이에요. 서울과 경기도 지역 내 공장을 개발한다거나 본점 등을 우리가 지었을 때도 중과를 하자. 그럼 얘는 중과하는 이유가 뭐냐면 왜 인구 밀도도 높은 지역에다가 뭘 세우느냐 이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서울 경기도 지역에 특히 공장 같은 거 함부로 못 들어와요. 왜? 공장 총량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인구 밀도를 높게 한다라고 해서 그걸 굉장히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4번도 같은 맥락이에요. 대도시라는 것은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를 대도시랍니다. 그런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다 왜 부동산을 사느냐. 그래서 이것도 규제를 하겠다는 거예요. 다만 이제 중과세율이 좀 달라요. 이게. 그러면 우리가 대도시는 사실은 과밀억제권역보다 더 넓은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50만 이상의 도시는 많거든요. 서울, 뭐 경기, 대구, 대전, 부산, 광주 많아요. 그런데 그 지역 중에서 서울, 경기도 지역만 중과하자. 이런 얘기예요. 이것을 우리는 중과세율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례세율은 두 가지가 있어요.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는 두 가지 뭐냐면 2%짜리 특례세율하고 표준세율에서 마이너스 2%를 차감하는 특례세율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시험 문제를 낼 때는 다음 중 2%의 특례세율이 아닌 것은 예, 다음 중 표준세율 마이너스 2%가 아닌 것은 예, 이런 식으로 출제를 많이 하거든요. 자, 그건 또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그러면 이제 다주택자의 이제 중과 조항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지금 교재에 있는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그 가로 4번에 예, 동그라미 1번 밑줄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밑줄,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1세대 2주택자 밑줄, 동그라미 3번 1세 3주택자 밑줄, 그다음에 4번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시가표준액이 3억 원 이상인 주택을 상속의 무상취득. 자,
그러면 이거예요. 일단은 규제를 하는 것은 첫 번째가 뭐냐면 빵빵 법인 이름으로 취득을 하게 되면 빵빵 법인 이름으로 취득을 하게 되면은 이거 중과를 하겠다. 이거 중과를 하겠다. 네, 빵빵 법인 이름으로. 그럼 법인 이름으로 집들을 사게 되면 중과합니다. 왜냐면 이게 왜 이걸 만들었냐면 우리가 이제 그 개인이 집을 많이 사게 되면 취득세를 중과하니까 1인 법인들을 만들어서 법인은 개인과 별개의 인격체거든요. 법적 실체가 되기 때문에 법인 이름으로 사면 괜찮겠지 이렇게 얘기된 거야. 그러니까 너도 나도 다 법인 얘기가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법인으로 취득을 하게 됐을 때는 중과를 하자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러면 이때 법인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표준세율에다가 플러스 중과기준세율 2%에 대해서 우리가 4배를 중과합니다. 4배. 몇 배를 중과해요? 4배. 그래서 표준율 플러스 2%의 몇 배? 4배를 우리가 중과하자. 그러면 4배가 되면은 얘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8%. 그 다음에 이때 표준세율은 원래 주택은 아까 표준세율이 1에서 3%였거든요. 그런데 요 경우에는 표준세율이 1에서 3%의 구간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일률적으로 4%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에 8%면 12% 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빵빵 법인 이름으로 4억짜리 아파트를 샀다. 그러면 원래 4억에 1% 400만 원이 되는 건데 이 경우에는 4억에 대해서 곱하기 12%가 되는 거니까 얼마가 되는 거예요? 4,800만 원이 되는 거죠. 4,800만 원. 네. 4,800만 원이 되는 거죠. 오, 세금이 어마무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 취득 굉장히 주의를 요한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1세대 2주택. 네.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는데 집을 또 하나 사요. 그런데 조정지역이라고 해서 조정지역, 정부가 만든 규제지역입니다. 서울은 다 조정지역에 해당되거든요. 그러면 여기다가 4억짜리 집을 샀다. 그럼 원래는 1%죠. 4억에 대해서는 원래 1%잖아요. 4억에 대해서는 원래 1%. 400만 원이 돼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조정지역의 다주택자로 취득이 됐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표준세율에다가 플러스 2%의 2배를 우리가 중과합니다. 2%의 2배. 2배. 그러면 몇 프로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4%. 그럼 얘가 4%가 되는 거니까 토탈 8%가 되는 거죠. 그러면 4억에 8%가 되면 3,200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오, 이것도 무지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3주택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집이 하나, 그 다음에 둘, 세 채가 됩니다. 이제.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동그라미 3번 조항입니다. 3번 조항에 보시면, 네. 만약에 집이 세 채가 됐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조정지역에 집을 세 채를 취득했다. 그럼 이런 경우에도 중과가 되는데, 다만 이게 좀 수정이 돼야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표준세율에다가 플러스 2%에 대해서 4배를 중과합니다. 4배. 그럼 4배가 중과되면은 우리가 법인 이름으로 산 것만큼 중과되는 거예요. 그러면 8%가 중과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 경우에도 만약에 4억짜리 집을 사면은 이게 4%에 8%니까 12% 4,80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해석이. 자,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그 동그라미 3번이 그런 문장이고, 그러면 조정지역이 아닌 일반 지역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일반 지역은 우리 집이 하나, 둘, 셋, 네 채. 네 채가 된 상태에서 일반 지역의 집을 샀을 때, 이랬을 때는 얘도 우리가 4배가 중과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조정지역의 동그라미. 자, 역시 조정지역이에요. 주택으로서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이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상속에 무상 취득했다. 아, 그러면 키워드는 조정지역이고 시가표준액 3억 원 이상이다. 그러면 조정지역이 되는 거고 시가표준액이 얼마 이상? 3억 원 이상이다. 3억 원 이상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거를 만약에 증여를 받는다. 이걸 만약에 증여를 받는다. 그럼 이것도 규제를 하자 이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규제를 하겠다. 그럼 왜 이건 규제하는 거냐면요. 우리가 현재 지금 법인 이름으로 또 개인이 조정지역의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다. 그럼 규제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쟁점은 주택수를 줄이는 게 쟁점이 된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럼 주택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매를 하든가 아니면 증여를 하든가 둘 중에 하나겠죠. 매매를 하든가 증여를 하든가. 근데 매매가 잘 안 돼요. 왜? 저 사람도 여러분이 만약 매도인이고 상대방이 매수인인데 집을 사버리면 다주택자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증여들을 또 많이 했고요. 실제로 강남권을 중심으로. 그래서 시가표준액이
3억 원 이상의 주택, 요즘 뭐 다 넘어가죠. 그런 집을 우리가 증여를 해버리면 이것도 규제를 하겠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함부로 증여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 되겠죠. 그럼 이 경우에도 우리가 동일하게 네, 표준율 플러스 2%의 4배인 8%를 중과를 해줍니다. 네. 자,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이 내용 정리해보면 일단은 우리가 주택분 취득세 중과는 어떻게 돼요? 법인 이름으로 사면은 표준세율 플러스 2%의 4배. 그 다음에 조정지역의 2주택자가 되면 2배. 그 다음에 조정지역의 3주택 이상자나 그 다음에 조정지역이 아닌 지역의 4주택 이상자가 됐을 때는 4배 중과. 그 다음에 조정지역의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했을 때도 4배 중과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중과세율의 내용 중에서 주택분 취득세 중과까지 정리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사치성 재산의 중과 내용부터 또 출발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